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해 여름, 엄마는 또 전세 이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기도 수도권 외곽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때까지 무려 6번이나 전세를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자가도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였던 엄마 아빠에게 자가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중소기업을 다니셨는데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산업재해로 몇 달 동안 일을 쉬신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셨지만 큰돈을 모으기엔 늘 빠듯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선택해야 했고, 전세로 옮겨 다니는 게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는 게 일상이었고, 전세금 오를까봐 계약 연장 협상에 신경 쓰는 것도 익숙했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불안했고, 언제 또 나가야 할지 몰라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나은 집으로 가자.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매물을 알아보셨어요. 작은 아파트 단지를 직접 돌아다니셨고, 중개사랑도 통화가 잦았고, 휴일이면 아빠 손을 잡고 현장을 확인하러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식탁에 펼쳐져 있는 매물 종이를 봤어요. 엄마가 프린트해 온 자료들이었죠. 어떤 집은 공원이 가깝고, 어떤 집은 초등학교와 가까워서, 엄마는 농담처럼 손자손녀 생기면 좋겠지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마지막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고 싶으셨던 엄마의 간절함이었다는 걸요. 2억 원. 그게 저희 가족이 만든 총 자산이었습니다. 엄마는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적금 일부를 해약하셨고, 아빠는 산업재해로 받은 보상금 중 남은 걸 보탰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월급 일부를 보탰고요. 전세 대출은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짐 좀 풀고 살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눈물겹게 들렸습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신 분이셨거든요. 이 집은 벌레가 나온다. 저 집은 윗집에서 물이 샌다. 어느 집은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 관리가 안 된다.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참으셨어요.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이번에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고 싶으셨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동네 부동산에서 꽤 괜찮은 전세 매물을 소개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10분 거리, 집도 깨끗했고 주변 학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참 착했어요. 그 시세에 전세 2억이면 정말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기쁜 목소리로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면 진짜 좋겠어.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어쩐지 찜찜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중개사가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엄마가 질문하실 걸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투랄까요. 하지만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있으면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계약서를 들고 오셨어요.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상태였고, 잔금은 2주 뒤 입주일에 맞춰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집주인은 지방에 거주 중이라 모든 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 전화도 해봤는데 아주 젠틀하고 말도 잘하시더라. 엄마는 그렇게 웃으셨고,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준비는 순식간에 시작됐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했고, 새로 사야 할 가전도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요. 계약 후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새 집에 들여놓을 커튼과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인터넷 창을 몇 개씩 열어놓고 계셨고, 아빠는 새 아파트 주차장 구조를 지도로 찾아보며 동선을 계산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정말 우리 가족에게도 집다운 집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무언가를 꾸며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 벅찼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계실 때마다 이런저런 말을 꺼내셨어요. 현관문 옆에 화분 하나 놓을까? 커튼색은 밝은 베이지가 좋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고 그 평화가 당연하게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개사한테 전화가 안 된다는 말로 시작됐어요.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엄마는 초조해하셨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셨어요. 심지어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로도 수차례 시도하셨는데 그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계약서를 들고 직접 중개사무소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간을 내서 함께 갔습니다. 주말 오후 주소를 따라 도착한 그곳엔 부동산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오래된 문구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엄마는 말없이 핸드백만 꼭 쥐고 계셨어요. 눈가가 떨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였습니다. 엄마, 이상한데 그 말이 제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라타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침착하게 계약서를 들여다보셨고 엄마는 자꾸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진짜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엄마는 구청과 부동산협회, 경찰서까지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혹시 중개업소 등록이 된 곳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해당 사무소가 폐업한 게 맞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네, 해당 중개업소는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장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계셨고 그날 이후 엄마는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눈이 퀭해지고 밥도 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평소엔 잔소리도 하고 음식도 챙겨주던 엄마였는데 이젠 말수가 줄어들고 말없이 혼자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세 사기 대응 방법, 중개사 잠적, 계약금 반환, 검색창에 끝없이 키워드를 입력하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방에 들어가려다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고꾸라지듯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쳤고 아빠도 깜짝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니었지만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 반응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구나. 엄마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속에 계신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마치 저희 가족을 향해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 집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는지요. 식탁 위에 놓인 컵은 그대로였고 싱크대에 정리되지 않은 그릇 몇 개, 거실 소파엔 접힌 채 놓인 담요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빠는 더 말수가 줄었고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엄마만큼이나 저희도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 사기꾼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엄마가 소파에 누워 주무시는 틈을 타 조심스레 전원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에게 온 메시지였고, 어떤 건 이름도 모르는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계약서 사본 다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입주자 단톡방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글들이 화면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가장 위에 있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공지입니다. 피해자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혼자 겪고 있었던 일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단톡방 링크를 눌렀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올라온 수많은 메시지들, 링크들, 피해자의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집주인이 잠적했고, 어떤 분은 중개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며 희망은 거의 없다고요. 저는 몸이 굳은 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약했던 그 집, 그 단지에서만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것, 피해자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담배를 챙겨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30분쯤 지나서야 돌아오셨고 제 앞에 앉으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찾아보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복잡할지, 그리고 얼마나 벅찬 싸움이 될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는 회사를 반차내고 구청과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셨고, 저는 퇴근 후 집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해결책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랑 실제 부동산 위치가 다르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셋집 가압류 걸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말없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혼자 알아보셨고, 혼자 감당하셨고,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책임감에, 미안함에, 절망감에 그 모든 감정을 짊어진 채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빼앗긴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또다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괜찮아질 거라는 저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일상이라는 것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이불을 걷지 않으셨고, 밥솥은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TV 리모컨은 먼지가 쌓여만 갔습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줄고 반응이 줄고 엄마는 서서히 조용히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충격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시겠지. 저도 아빠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거실 창가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밖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공간의 일부처럼 전화벨이 울려도 반응이 없으셨고, 누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집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비 오는 횡단보도 앞에 슬리퍼도 안 신고 우산도 없이 멍한 눈으로 신호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비에 젖은 옷이 그대로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없어졌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토록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보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우울장애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퇴원 후에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처방받은 약을 드시기 시작했지만 엄마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식사량은 점점 줄었고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졌고 때때로 혼잣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괜한 욕심을 냈어. 그때 그냥 이사 안 갔으면 됐는데 딸인데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쩌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리셨고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셨습니다. 웃지도 않으셨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셨고 표정도 감정도 없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빠는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비우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사실 아빠가 산업재해로 다치신 이후 수입이 많이 줄었었죠. 엄마 혼자 가족을 버텨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 시기 동안 전세 대출을 억지로 끌어내셨던 것도 엄마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 모든 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셨다는 거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기대도 불평도 없이 가족을 지켜보셨다는 거려.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엄마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말 그대로 말을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기는 하셨지만 정신이 완전히 끊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병원에서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을 권했습니다. 최소 2주는 관찰이 필요하다고요. 입원 수속을 밟는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얀 병원복을 입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남겨두고 나오는 길. 아빠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빠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운이 없었던 거고 너무 믿었던 거고 그 대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우리 집 없어졌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신병이라는 단어를 계속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가능성, 회복률 병원 후기, 가족 보호자 후기, 끝도 없이 뒤지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글 속 인물이 됐다는 걸.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에 놓인 칫솔,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파란색 가디건,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반찬통까지 모든 게 엄마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했고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말이 없으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셔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가끔 저희가 병문 안을 가도 대답 대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면회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예요. 그 말이 닿았는지 어느 날 엄마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따라 흘렀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에 계시구나.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 조금씩 회복의 희망을 보이던 그 시간 동안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변호사 사무실을 매일같이 드나들었고 저는 퇴근 후 법률구조공단과 구청을 오가며 하나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계약은 민사로 소송 가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되지만 집주인 재산이 없으면 실익은 없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걸린 상태라면 후순위 피해자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차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고 중개사는 잠적한 상태였고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부동산, 같은 중개사, 심지어 계약서 양식까지 같았고 피해 시점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분은 60대 노부부셨고 어떤 분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셨습니다. 한 분은 두 아이를 데리고 짐을 옮기기 직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발판을 통째로 잃은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바닥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반이었단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피해자들과 통화하셨고 저는 관련 기사들을 모아 프린트하고 계약서 복사본을 여러 부 만들며 법률 자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우린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몇 년은 걸릴 수도 있대. 근데 우리 끝까지 가보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몰라도 적어도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안에서는 엄마가 말없이 시간을 견디고 계셨고 병원 밖에서는 저와 아빠가 말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조용했고 보여지는 것도 없었지만 가장 진한 체념과 분노,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인 싸움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란 단지 돈을 잃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정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신을 파괴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단톡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건물은 가압류 상태이며 집주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께선 각자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압류, 형사 고소, 편취, 모든 단어가 너무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문서를 저와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냉정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변제권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피해금 회수 가능성 낮음. 우리가 살겠다고 걸었던 그 집은 이미 제3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서도 한참 뒤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그냥 잃은 거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종이 뭉치를 한 장 한 장 다시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벽 같은 현실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을까? 그날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중개사 말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들었더라면, 그런 후회들이 머릿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엄마의 웃음도. 엄마는 병원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가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모든 걸 다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병원 복도를 걸을 때 같은 병동의 다른 보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집 보증금 사기당하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같은 이유로 정신의 문을 닫았다는 걸요. 전세 사기라는 이름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정신까지 부수는 파괴적인 일이란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엄마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니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니트.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자주 입으시던 옷이었죠. 그 옷을 꺼내 들고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직도 엄마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사기 하나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차가웠고 우리에게 참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없는 집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말수가 줄어든 아빠와 저는 서로 피곤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아빠가 먼저 나가셨고 저는 조용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늘 한쪽이 비어 있었고 TV는 켜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졌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습니다. 출근 전 양복 상의는 자꾸만 헐렁해졌고 식사하실 때도 거의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죠. 밤이 되면 혼자 거실 불도 안 켠 채 앉아 계셨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계약서 안 썼으면 그래도 지금처럼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아빠를 원망할 수 없으면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했지만 정작 서로를 위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안 놓치려 애쓰고 웃는 얼굴로 일하려 노력했지만 퇴근하면 무너지는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겐 말을 꺼낼 수 없었고 회사 동료에겐 엄마가 몸이 조금 안 좋다는 형식적인 설명으로만 넘어갔습니다. 진짜 상황을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웠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너 직장 그만두고 잠깐 쉴 수 있겠니? 저는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나마 위안 삼아 버텨오셨거든요. 엄마, 퇴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집으로 데려오고 네가 조금 곁에 있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사서를 냈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 대신 엄마 곁에 있는 게 제 일이 되는 거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계신 엄마를 봤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소량만 드셨고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햇살이 들면 커튼을 꼭 닫으셨고 거울을 보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엄마는 다시 이 집에 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자주 주방에 섰고 더 자주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커피 마실래요? 하지만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또 한 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는 지친 가장의 무력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도 힘들고 집에 있어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저는 저대로 엄마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무너지는 감정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참고 있었지만 그 참는 마음이 어쩌면 서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괜찮은 척하고 싶지가 않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엄마. 그냥 여기만 있어줘요. 우리는 서로 무너졌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기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중이셨습니다. 이전처럼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엄마가 이젠 거실로 나와 앉아 계시는 시간이 생겼고, 저희가 건네는 말에 짧게나마 대답을 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갔던 사진이야. 그때 참 좋았지. 그 짧은 말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 같고 눈물겨운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엄마는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그걸 매일 기록하셨어요. 작은 수첩에 날짜를 쓰고, 오늘은 아침밥을 3숟가락 드심, TV 광고를 보시며 잠깐 웃으심, 내일 산책 시도해볼까? 그 메모들을 몰래 보면서 저는 아빠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빠는 그 수첩을 들고 혼자 베란다에 서 계셨습니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인데 그냥 손에 쥔 채 하늘만 바라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빠 옆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도 될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살아야죠. 우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날 이후 엄마는 조금씩 산책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하셨지만 두세 걸음이라도 복도를 걸으셨고, 그 다음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셨습니다. 햇살이 닿는 얼굴 위에 살짝 미소 같은 게 떠오를 때면 저는 속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쳤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고 있다. 엄마는 어느 날 주방에서 가만히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밥할 수 있을까? 아빠는 눈이 동그래지셨고 저는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밥 해주면 진짜 울지도 몰라요. 그 말에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었고 조미료도 없었고 엄마는 아직 손이 익숙치 않으셔서 라면을 2번 불리셨지만 그 라면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소중하고 눈물 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작은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 걸음을 엄마는 지금 밟고 계셨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소송은 지지부진했고 집주인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돌아올 돈은 사실상 없다는 말을 우리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순위가 밀려 있어서요. 채권이 여러 건 잡혀 있습니다. 차가운 문장들이 서류 위에 찍힌 도장처럼 찍혀 나올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도 조금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되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하루에 2끼는 식사를 하셨고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고 화분에 물도 직접 주셨고 어느 날은 저를 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치 좀 담가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엄마 김치면 100번이라도 먹죠. 엄마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양념 비율도 예전 같진 않았지만 김치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를 안심시켰고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빠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일정을 조절해가며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고 가끔은 우리 셋이 근처 공원까지 산책도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 멈춰선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걷는 게 소원이었다. 그 말에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는지 그 말 때문이었는지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우리가 잃은 건 참 많았습니다. 돈, 신뢰, 희망, 그리고 삶의 균형. 하지만 우리가 다시 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순간의 소중함,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서로의 마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의 감사함, 그리고 무너졌던 엄마의 손을 다시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기적 같은 기회. 우린 그것들을 다시 하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가끔 멍한 표정을 지으시고 아직도 한밤중에 혼잣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전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린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눈물 흘리고 있겠죠. 저희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이 잔인한 시스템과 비정한 현실이 누군가의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을 뿐이라고요. 그 잔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멍하니 무너지신 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햇살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신 거예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노부부까지 엄마는 그 일상적인 장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십니다. 하루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 창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햇살 좋은 집이면 우린 괜찮았을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 집이 없었어도 이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까? 그 어떤 질문도 이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무너졌고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이제 산책도 자주 나가십니다. 동네 마트에 함께 가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에게 짧은 통화를 걸기도 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았었어. 그 말 속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서 말을 못한 것도, 잃어버렸던 시간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살아보겠다는 의지도요. 아빠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은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부유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지만 그저 우리는 우리가 버틴 시간만큼 서로를 존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압니다. 집이라는 건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작고 따뜻한 울타리라는 걸요. 우리는 그 울타리를 잃었던 만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가끔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시고 아직도 아빠는 수첩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옆에서 조용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큼 걸어왔고 서로를 잃지 않았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눈을 떴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삶을 부수고 사람 하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가족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무너졌던 우리 가족은 오늘도 조금씩 조금 더 단단하게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